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뒤에 처음으로 완치 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 방역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 만민중앙교회의 확진자가 최소 12명으로 늘어나자 당국이 접촉자 20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남 무안 만민중앙교회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지금까지 모두 7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정신병원 17곳 환자 2,2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에서는 생후 17개월 된 여아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완치됐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완치돼 면역력이 생기더라도 또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약을 한 차례 더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 이르면 내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예정대로 다음 달 6일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도 대체로 6일 계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여행을 다녀온 직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의 미국 유학생 모녀를 강남구청장이 두둔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구청 페이스북에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고 구청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1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900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첫 환자 발생 한 달여 만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 환자가 하루 만에 200명이나 늘어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도에서 가까운 지바현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수도권 전역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뒤 완치 환자 수가 전체 확진자 수의 절반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계속 늘고 있는 사망자는 고민입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월 20일입니다. 조금씩 늘던 확산세는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급증했습니다. 하루 수백 명씩 감염되면서 지난 12일에는 격리 치료받는 환자만 7,500명 가까이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완치 사례가 이어져 치료 중인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중에서 완치된 확진자 수가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보다 많아져 완치율 50%를 달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완치율 50% 성과에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건 고민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된 사망자는 이제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고령 사망자가 대부분인데 80대 이상 치명률은 16.2%에 달했습니다. 전체 치명률이 1.52%인 점을 고려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망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 초기에 치료받도록 우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예방 목적의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에 대한 조기 투여에 대한 연구도 곧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병원, 교회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7명 추가로 늘어 모두 151명이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고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던 83살 할머니 등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가 4명, 동국대 경주병원에 있던 환자가 2명, 계명대 동산병원 1명 등 사망자는 모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뒤 완치됐던 생후 17개월 된 여아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아이의 부모도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완치돼 면역력이 생기더라도 또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모와 함께 코로나19에 걸렸던 생후 17개월 여아가 완치 판정을 받고 태어난 건 지난 17일. 아이는 24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서 퇴원 열흘 만에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 부모도 재확진돼 각각 고양 명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두 번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재발현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접촉으로 새롭게 감염된 것인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완전하게 방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그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쭉 파악을 해오고 설명을 해왔는데, 이 경우에는 그 한 가족에서의 발생이 지금 확인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재확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북 예천에 사는 25살 A씨는 확진 열흘 만인 지난 10일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지만 일주일 뒤 다시 양성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도 격리 해제 뒤 재발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완치 이후 면역력이 생겨도 다시 감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재확진 사례로 기록된 경기도 시흥의 70대 여성은 최초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검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김포 일가족의 경우 코로나19 임상위원회나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6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역학조사에 나선 방역당국은 전남 무안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27일부터 이 교회 건물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회 앞엔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교인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과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도분들은 다 여기서 검사 받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저한테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 여기 명당은 어떤 명당인 거예요? 예배는 안 되는 그것은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40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5일. 이어 A씨 아내와 장모, A씨와 접촉한 교인들에 이어 50대 여성 목사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 준비 등에 관여했던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인 등 접촉자 200여 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지표 환자의 직장 동료이자 동시에 이제 교인 등을 중심으로 해서도 추가 환자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교인 17명이 사는 동작구 빌라 지하에서 기도실을 발견하고 즉각 폐쇄했습니다. 또 최근 전남 무안 만민중앙교회에서 교인 부부가 확진된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구로 만민중앙교회 교인 70여 명이 전남 무안에서 열린 20주년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7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대구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등으로 분산해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대구 지역 정신병원 17곳에 있는 환자 2,226명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 폐쇄로 남미 페루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198명이 전세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코이카 봉사단원과 여행객 등 198명을 태우고 페루 리마에서 출발한 전세기는
꼬박 24시간이 걸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탑승객들은 발열 검사 등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16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총 16명이 유정상조로 분류되어 현재 검체 채취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증상이 없는 나머지 탑승자들은 귀가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서 국민을 데려온 건 중국 우한과 일본 크루즈선 이란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조만간 유럽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에도 전세기 2편이 잇따라 투입됩니다. 오는 31일 밀라노, 다음 달 1일 로마에서 현지 교민 580여 명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탈리아 귀국자 가운데 1명이라도 확진 환자가 나오면 전원을 14일 동안 시설 격리할 방침입니다.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과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현지 교민들이 임시 항공편을 마련해 귀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됐던 한빛 부대 11진 200여 명도 돌아왔습니다. 한빛 부대원들은 예방적 차원의 진단 검사를 받았고 1명이라도 확진되면 부대원 모두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격리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발 입국자들이 거주지로 이동할 때 별도의 교통편이 지원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전용 공항버스를, 그 외 지역은 광명역에 모여 KTX 별도 칸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무증상자 교민과 유학생 200여 명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혹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줬을까 마음 졸인 비행이었습니다. 증상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에서 이제 기침하시는 분들 있으면 조금 괜히 조심하게 되고 그랬었던 게 있네요. 그러니까 기침을 할까봐 더 마음 졸였던 건 있어요. 항공권 구하기도 쉽지 않았던 탓에 국내에서 자녀를 기다렸던 부모는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냥 가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 입국자는 각자 귀가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별도로 마련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에게 자가용 차량 귀가를 권장하고 있지만 자가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 이용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수도권은 권역별로 16개 지역으로 나뉜 전용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지방 거주자는 공항버스에 탄 뒤 광명역으로 이동해 KTX로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KTX 열차의 경우 2칸을, KTX 산천은 1칸을 전용 공간으로 마련하고 철도 사법 경찰을 배치해 승객 이동을 막기로 했습니다.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입국자가 부담하는데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등에서 또 추가로 계속 입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어쨌든 철저하게 저희가 별도 수송 대책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방 거주 입국자가 거점역에 도착하면 귀가를 위한 수송 지원까지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제주 여행을 다녀온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의 미국 유학생 모녀를 구청장이 두둔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강남 미국 유학생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언급한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을 파면하라는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페이스북에도 유학생 대책을 세웠어야 할 강남구청장이 제주도민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 변호인으로 나섰다는 비난 댓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로 미뤘던 계약을 한 차례 더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주 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정대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도 대체로 6일 계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세 차례 미뤄진 끝에 오는 4월 6일로 예정된 계약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계약을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을 만난 정 총리는 지역별 방역 상황과 여론도 파악했습니다. 일단 개학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며 학부모 지역사회 공감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교육감들 역시 대체로 6일 개학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역별로 개학 날짜를 다르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개학과 함께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순으로 순차 등교 개학을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수능 시험에 대한 연기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법에 따라 수학 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을 오는 31일까지 공표해야 하는데 정부는 수능을 1주에서 2주 정도 미루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날 수능 계획을 발표를 하려면 개학 일정이 좀 확정이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결정된 상황에서야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주말 사이 교육계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개학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르면 내일 개학 여부와 수업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정문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봄꽃 축제를 취소했는데도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 자제를 호소해도 소용이 없자 아예 봄꽃 명소의 출입을 막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2km 넘는 호숫가 도로를 따라 펼쳐진 벚꽃 명소인 강릉 경포. 관광객들의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벚꽃 축제도 일찌감치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벚꽃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하자 답답한 일상에 지친 상충객들이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되면 서로 간격들이 좁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헤쳐져서 경포 벚꽃길은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 탓에 전면 통제도 어렵습니다. 고육책으로 강릉시는 다음 달 5일까지 벚꽃길 주변 주차장 2곳을 폐쇄하고 단속 요원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포 벚꽃 전체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경포대입니다. 인파로 붐빌 것으로 우려돼 이곳은 아예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하지만 차로 지나거나 걸어서 오는 것까지 막을 수 없는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더욱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때 강릉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창원시도 벚꽃 명소를 전면 통제하는 등 상충객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봄꽃을 보러 오라고 홍보하는 대신 오는 관광객을 막아야 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 지자체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홈술족이 늘었습니다. 각종 모임과 회식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인데 주점 식당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소정민 씨는 요즘 종종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삽니다. 원래 술은 동아리 모임에서나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셨는데 외부 활동을 자주 하면서 집에서 생각날 때 가끔 마시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가볍게 한두 캔 정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가볍게 마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한 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 박경현 씨도 외식을 안 하게 되면서 남편과 한두 캔 기울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좀 애기랑도 집에서 더 이렇게 다양하게 놀아주게 되니까 또 피곤하고 애기 재우고라도 한 캔씩 두 캔씩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집에서 술을 즐기는 이른바 홈술족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모임과 회식이 줄어든 데다 외출을 편히 못하는 스트레스를 집에서 술로 달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주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고 간편하게 먹는 안주 매출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탕수육이나 강정, 곱창 같은 이른바 프리미엄 냉동 안주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회식이 취소되고 개강은 늦어지면서 과음이 줄은 여파로 숙취 해소제 판매는 줄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드시고 하다 보니까 맥주는 이제 자주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숙취 음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이런 경향 때문에 주점이나 식당 등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휴업한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리고 문을 열어도 어쩔 수 없이 문 연 가게들이 있어요. 가게 직원들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음식점에 주로 술을 납품하는 주류 도매업계는 매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울에서만 이번 달 들어 음주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676곳이 폐업했습니다. 1년 전보다 5% 정도 증가한 건데 사태가 길어지면 줄 폐업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폐업이 늘고 있고요. 이미 휴업한 업종들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다음 달부턴 앱으로 주류를 주문한 뒤 편의점 등에서 찾아가는 간편 주문 시스템도 새로 시행되면서 홈술족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가정 돌봄에 따른 피로감으로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른바 마음 방역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태 자매를 키우는 전업주부 김정민 씨.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한 달 넘게 미뤄지며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창 나가 놀 아이들과 집에만 있다 보니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못 나가고 하니까 애들도 많이 힘들어하고요. 저도 되게 집에서 계속 보고 부딪히게 되니까 화도 많이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외아들을 둔 맞벌이 부부가정. 처음으로 아들과 긴 시간 동안 보내는 실내 생활이 익숙지 않습니다. 24시간 이렇게 있다는 거는 아마 처음인 거죠. 결혼 이후에 처음인 거죠. 좀 낯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아들을 생각해 열을 받은 돌봄 휴가를 거의 다 썼다는 어머니. 가정교육을 하다가 아이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는 공부시키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서 오히려 거부하는 경우도 생겨서 그럴 때마다 아이와 밀당하느라고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면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와 있어 좋기도 하지만 불쑥불쑥 찾아오는 스트레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 80% 정도는 집에서 공부도 안 하고 컴퓨터, 핸드폰 동영상 이런 것만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보호자가 있어도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아이를 위해서나 부모 자신을 위해서나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이른바 마음 방역입니다. 부모로서의 나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시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마음 방역을 잘 실천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인터넷놀이용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만 7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엔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모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문화예술인 10명 중에 7명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태가 끝나도 이 상황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극단 연습실. 2달째 단원들이 못 모이고 있습니다. 공연 취소에 제작 지원 공모도 끊겨 10년이 넘은 역량 있는 극단이지만 월세도 곧 못 낼 형편입니다. 올해는 그냥 알바만 하자. 그러면 왠지 또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다음에 또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렇게 줄어들 어떤 그런 불안도 있고. 저소득 문화예술인은 창작 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러야 6월에나 받을 수 있고 그나마 지난해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정부가 긴급히 30억 원 규모 예술인 생활융자를 마련했지만 열흘 만에 40억 원이 넘는 신청이 몰렸습니다.
빌릴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4%가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빚은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기약이 없으니까 더 힘든 거죠. 정부는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억 원을 더 지원할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들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소득처럼 장기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요청이고, 두 번째는 언컨택트 문화로 우리 예술계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고용보험 가입률이 24%에 불과할 정도로 사회적 안전망에 취약한 문화예술인들, 다시 설 수 있는 장단기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1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900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각 28일 오후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11만 1,115명, 사망자는 1,842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도 코로나19 환자가 11만 5,547명, 사망자는 1,891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코로나19 환자 10만 명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다시 11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 감염 환자가 하루 만에 200명이나 늘어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도에서 가까운 지바현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수도권 전역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도쿄 도심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도시 봉쇄령이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昨日本当に夜スーパー行って何もなくてすぎてびっくりしたんで自分も動いた感じです。帰ってよかった。とりあえず帰ってよかったです。 도쿄도의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심상치 않습니다. 사흘 연속 40명대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가 어제 60명대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도쿄도와 인접한 지바현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수도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열도의 신규 확진자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환자를 합친 전체 누적 확진자는 2,400명을 웃돕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할 경우 앞으로 2주간 환자가 30배 이상 늘 수 있다며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2週間経って数字となって現れた時には患者の増加スピードはもはや制御できないほど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리먼 쇼크 때 이상의 대규모 긴급 경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비상 경제 대책의 규모가 일본 국내 총생산의 10% 수준인 56조 엔, 우리 돈 6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합참을 통한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발사체를 몇 발 발사하면서 이 부분에 주목이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 합참을 통한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 28일 오전 9시 기준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7,089명으로 전날보다 2,546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보리스 존슨 총리, 맨 행콕 보건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알리스터 잭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이 이날 가벼운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내 사망자는 현지 시간 27일 오후 5시 기준 1,019명으로 1,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하루 새 800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AFP 통신,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부는 이날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5,6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대비 832명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2,248명으로 전날보다 무려 8,189명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미국의 영화배우 톰 행크스 부부가 호주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한 지 2달째,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연일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0일 대의원 680여 명이 운집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는데 과연 방역 자신감인지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위생 방역 체계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했으며 중앙과 도시 군들의 비상 방역 지휘부가 조직됐습니다.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한 지 2달째. 북한은 여전히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연일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고 탑승 전 손소독도 의무화했습니다. 또 옥류관 등 유명 음식점은 특정 시간에 손님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소독도 강화했습니다. 40일 넘는 격리 조치를 당한 인원이 최소 10,000명에 육박하는데 80% 정도는 최근에야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초특급 방역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태가 이처럼 장기화할 줄은 북한도 예상치 못한 듯 여러 매체를 통해 경제적 곤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밀수출을 포함해서 북한이 외화를 보내드릴 수 있는 모든 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사업들도 현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전국적으로 대의원 6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올해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점이 논의돼야 될지는 제가 예단하기는 힘든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매년 4월 태양절을 앞두고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조직 개편이나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놓곤 했습니다. 국가 존망을 걸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 대규모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강행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 4.15 총선 대진표까지 완성되면서 본격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는 이번 주말 막바지 선거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진표가 확정된 뒤 맞는 첫 주말,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앞두고 숨 돌릴 새 없이 전략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직접 유권자를 만나기보다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식 유튜브 채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의지하고 싶어 한다. 그만큼 걱정이 크신다는 것도 되고 기대가 있다는 것도 되고 굉장히 짠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크나큰 책임을 느끼고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된 N번방 성착취 사건을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약자들에 대한 괴롭힘, 약자들에 대한 무시, 약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N번방의 문제를 단순히 이제 남녀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험지 출마자와 신인 후보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간접 지원 유세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다음 달 5일까지는 온라인 유세에 방점을 찍을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 핵심 전략을 경제위기 해결로 정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앞장서 비상경제대책기구를 띄우고 경제 공약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날카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자들을 다 모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황교안 대표도 지난 총선 민주당을 이끌었던 김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을 이끈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경험에 비추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지적하고 고쳐낼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창당 뒤 두문불출하던 유승민 의원도 백의종군하며 수도권 후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정당들도 잇따라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치열한 본선 경쟁에 돌입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번 4월 총선에는 새로운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됐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정반대 상황입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경쟁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양당 구도가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이제 좀 입에 붙었지만 황교안 대표에게 당 이름은 오락가락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학수고대하던 미래통합당 출범식 때도 그래서 우리 미래한국당은 누가 만든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만든 국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후보 면접을 마친 뒤에도 반드시 이번 총선 자유 미래통합당이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구분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위성정당을 창당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이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참여한 유일한 연합정당입니다. 잘못 읽었네. 다시 시작할게요. 이 정도면 당 이름 헷갈리는 건 적어도 여의도 정가에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꼼수, 위장 계열사와 같은 비판이 쏟아지자 처음엔 양당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대놓고 형제당이니 자매당이니 하면서 적극적으로 끌어안습니다.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거대 양당 구도가 이전보다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열린민주당이라는 큰 변수가 있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구도가 확실히 만들어진 겁니다. 강도냐 도둑이냐의 논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본인들도 헷갈릴 만큼 급조된 정당들로 두 지붕 한 가족 또는 세 지붕 한 가족의 대결이라는 유례 없는 선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찜찜함을 견뎌야 하는 건 결국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최근 국민의당이 발표한 여성 안전 공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냈던 법안을 사실상 베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당 공약과 베끼기 논란인 법안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팩트체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여성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낸 법안을 베꼈다.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 조직적으로 단 몇 시간 만에 퍼진 이 글이 일부 사실과 그리고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섞은 겁니다. 베끼기 논란이 있는 기존 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낸 스토킹 처벌 특례법. 경범죄 정도로만 처벌했던 스토킹을 무겁게 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20대 국회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공약은 스토킹이 아닌 스토커 방지법입니다.
스토커가 스토킹 대상자 물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한 번씩만 따라다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다르다는 게 안 대표 설명입니다. 실제로도 기존 법안은 스토킹을 반복적 지속적 행위로 규정해 스토커의 일회성 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이 되면 한 번 행위로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겠죠. 백기기 논란인 두 번째 법안은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충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듬해에 통과한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안입니다. 안 대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이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데이트 폭력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냈다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처벌하자는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만 8개가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의당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가로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 의원 법안은 성교육 시작 나이를 앞당기자는 내용이고 국민의당 공약은 정규 교육과정에 성평등 인권교육을 넣자는 것이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느낀 게 이게 좋은 법안이 없어서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안이든 공약이든 문제는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만 등장했다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사라진다는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최근 조주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인데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은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여성가족부 분석 결과 2018년도 한 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 징역 형량도 평균 2년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법정형보다도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양형 기준에는 가중 감경 요소가 있고 그에 따른 적정 형량의 범위가 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 착취물 범죄는 물론 디지털 성범죄 전체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각 사안별로 재량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아무래도 가해자들이 증거는 확실하니까 분명히 재판 단계에서 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인데 그게 이제 장량감경의 사유로 받아들여서 형을 깎다 보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20일 초안이 나오면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엔 양형 범위를 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됐는데 선택지가 법정형보다도 낮게 설정됐다며 일선 판사들이 반발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국민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금세기 들어 가장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해성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5월 하순에 가장 가까워지는데 예상대로라면 낮에도 맨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큰 인기를 끈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엔 1200년 주기에 티아메트 혜성이 등장합니다. 실존하지 않는 혜성이지만
낮에도 보일 정도로 밝았고 두 조각으로 쪼개진 점 등을 봤을 때 이케아 세키 해성을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965년 처음 발견된 이케아 세키 해성은 낮에도 보일 정도로 밝아 대해성으로 불렸습니다. 금색이 가장 밝은 해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태양에 다가가며 부서지고 쪼개져 두 개의 조각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밝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대해성이 등장했습니다. 녹색으로 밝게 빛나는 이 해성은 발견에 사용된 망원경 시스템 이름을 붙여 아트라스라고 불립니다. 현재 화성과 지구 궤도 사이를 통과하고 있는데 5월 23일 지구에 최근접하고 5월 31일에는 태양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예측한 이 해성의 최고 밝기는 -5등급. 하지만 해외 해성 전문가 사이트는 -7에서 -9등급까지 밝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금성보다 훨씬 밝고 예상 최대치가 된다면 대해성이라던 이케아 세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생애에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해성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금성보다 훨씬 밝아서 도시의 하늘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밤하늘에서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아트라스 해성은 4월 하순부터는 북쪽 하늘 기린 자리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예상 최고치만큼 밝아진다면 5월 하순에는 낮에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해성의 공전 주기는 6,000년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5도로 어제보다 3도 낮고요. 또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입니다. 대관령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방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지금보다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5도, 청주가 16도, 대전 17도, 부산은 13도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또 수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쏜 지 8일 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인데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뉴스 특보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